수퍼리 치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한 100억 정도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의 볼륨은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칭을 하니까 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 그런 투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과연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네. 제가 감사하죠. 저희 부동산 TV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여기 세트도 워낙 화려하게 잘 돼 있고 네. 뒤에 전망이 네. 정말 뛰어나네요. 네,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좀 많이 없죠. 아, 그래도 네. 뭐 소장님의 그 어떤 해안보다는 뭐 이런 것쯤이야. 아무는 아니겠죠? 네, 이겨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자산승계 연구소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가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 이제 서비스 받다 보시면 뭐 세금이나 부동산 또 금융 투자에 관련된 이런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들 받아보신 경우 있으실 텐데 저희도 한국투자증권의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산관리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하죠. 네. 요즘 부자분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이제 어떻게 잘 승계를 하느냐도 워낙 고민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콘셉트를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속 증여에 관련된 플래닝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회사를 좀 승계하는 가업 승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특화해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자산 승계까지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은 예를 들어서 뭐 PB센터처럼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어떤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들을 조금 모집을 합니까? 저희가 또 따로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은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 운영하고 계신 약간 자산이 좀 많으신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한국의 부자다라고 하면 금융권에 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요즘은 점점 시장 유동성도 많아지면서 부자분들의 이 자산 사이즈도 점점 급격하게 커져서 요즘은 이제 고액 자산가다 이러면 한 30억 이상은 그렇게 치면 전체적인 여러 가지 금융권의 자산은 한 100억 정도 이상은 되시는 분들일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또 돈이 많은 금융자산 한 100억 이상의 슈퍼리치도 요즘에는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은 어느 직군에서 일을 하세요? 평범한 회사원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고객분들 유형 분류를 해보면 가장 비중이 많은 것들은 개인 사업체 운영하고 계신 CEO, 오너분들이세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개인 사업 소득 같은 것들로 자산을 좀 축적하신 분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대대로 이제 원래 부자였던? 그렇죠. 집이 원래 좀 부자셨던 그런 분들이 좀 더 비중적으로 많고 요즘에는 또 뭐 벤처나 이런 쪽에서 좀 성공하신 젊은 오너분들도 속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이제 연령대로 보면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더 아직 여전히 많긴 하지만 40대나 간혹 30대 후반인 성공하신 이런 벤처 오너분들도 점점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라던가 주로 이제 고소득을 버는 전문 직종인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비중적으로는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본인 사업체로 사업소득을 벌고 계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사업이군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투자만으로 혹시 이런 부자의 대열에 이렇게 이르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대상군에 들어오실 정도 규모의 부자가 되는 거는 투자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CEO나 오너급의 규모 자산보다는 투자만으로 일구신 자산이 그렇게 볼륨이 커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다만 요즘은 이제 전문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대중부자군에 들어오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CEO나 오너는 아니지만 투자만으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면서 전문 투자나 이런 영역들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네.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런 뭉칫돈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어느 쪽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흐름은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시장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랐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하시면서 사실은 금리 하락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셨고, 그래서 지난해까지 대거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높은 금리의 예금이나 뭐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모아두셨던 자산들을 조금씩 재분배하는 계획들을 상반기에는 많이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길게 내다보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중에서도 금리 좀 높은 것들, 길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것들로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신다던가 이런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들을 최근에는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아직은 좀 큰 변동성 장에 대응하시려는 전략들이 많다 보니까 한참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셨던 것들을 아직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키한 상품에 들어오진 네. 않았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금통위에서 이제 5연속 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채권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치 다르게. 증권 쪽에 이제 투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제일 힘들죠? 관심 있는 상품이시기도 하고 규모도 크게 또 운영도 하시고 변동성도 커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게 또 들어가신 시점마다 실제로 굉장히 좀 타격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 싶기는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해 보면 주식 상품의 이런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리스크보다는 당연히 그래도 채권의 변동성이 안정성 면에서는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기나 투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액 자산가 분들이나 규모가 크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좀 초기에 이런 금융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던가 규모가 좀 크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할 때 채권 투자가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조금 스터디 하시면서 따라가 보실 필요는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금융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조금 접근을 하세요? 실제로 장이 좋을 때는 한 20% 이상도 뭐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률 정도면 평균적인 목표로는 무난하게 좀 활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이제 슈퍼리치들 투자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 하락 변동성에 좀 더 민감하시기는 해요. 저희 일테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뭐 투자했다가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금방 처리 못하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묻어두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뇌를 하는 거죠. 장기 투자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 오히려 스포리치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분산 투자나 이런 운영을 하실 정도로 볼륨이 되셔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한 5% 정도만 하락 변동이 있어도 투자 대응이나 이런 거에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5%, 10%, 15%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하락해서 변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리스크가 커질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하고 다시 조금 진입할 기회를 찾는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거라서 오히려 이 슈퍼리치 분들이 더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더 많이 하고 정보도 더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보다 많이 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과감하고 스피디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의외네요. 저는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묻어두고 그냥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짤 줄 알았는데 그 돈의 흐름에 더 민감하시군요. 네, 부자분들 이렇게 컨설팅하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것들 보다 보면 하락 수익률에 바로바로 대응하시는 부분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좀 손실을 보게 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꼼꼼하게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도 손실이 나는 이슈나 이벤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시는 게 일반 대중들과 또 조금은 다른 면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산의 70~80%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데 한국 부자들 부동산 자산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고 좀 계신가요? 최근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조금 줄어드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시장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도 최근에 고점보다는 좀 내려와 있고 뭐 상업용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좀 자산 가치 자체가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자산에서의 볼륨은 오히려 최근 추세로 보자면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권 연구소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대략 한 55% 전후 뭐 이 정도의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볼륨을 운영하고 계신데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투자나 금융 자산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계속 인지는 하고 계시고 투자 운영을 하시려는 계획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리치 그룹에 비해서는 어쨌든 한국의 부자들이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애정을 좀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을 경험해 보셨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날 만한 혹은 가치가 생산될 만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상반기에 계속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이제 거시경제 영향 때문에 부동산 경기들이 좀 좋지 않을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뭐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연초보다 좀 많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굉장히 또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생기긴 했지만 슈퍼리치 그룹에서는 아직 이제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가지 않은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 투자 시기나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자산이나 이렇게 좀 대체 운영에 대한 시장 범위들이 대중보다 조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수익률이 그쵸. 더 높은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저희 간다는 같은 거죠. 경우야 사실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이런데 거의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조급하고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환경이 조금 또 달라서인지 슈퍼리치 그룹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는 시선들을 아직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거용 투자는 조금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또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도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 좀 꼬마 빌딩 보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저금리 시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거래 시장이 굉장히 폭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하신 분들이 대출 레버리지도 굉장히 비중이 높으셨고 그때는 이자율이 쌌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셨지만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또 올라가면서는 소위 이제 역마진이 나고 계신 투자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낮은 임대 수익률 받은 걸로는 금융이자 치르기도 좀 어려우신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올해 하반기로 계속 가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자 부담을 느끼는 좀
무리한 대출 사용을 하셨던 상업용 자산들은 시중에 좀 더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시장에 싼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네. 저희 쪽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아직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의 급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은 네. 조건부로 사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물건을 찾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시장 이제 출시되는 매물의 가격들이 수요자들이 찾는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상호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금리 영향으로 더 싸게 출시되면서 거래가 조금 정상화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경우들은 좀 전체적인 자산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더 운영하실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이제 밸류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게 명확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뭐 지하철 역세권이 확정돼 있다던가 주변에 이제 상권의 부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징하게 보인다던가 뭐 이런 데들은 그래도 고점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즘 대출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도 좀 많이 맞겠죠. 법인들도 대출이 어렵고 네. 개인들은 더 이런 상업용 자산 담보대출 받기가 좀 더 어려우시고 이자는 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저금리 때보다는 어려워지면서 거래 숫자라던가 거래 빈도 이런 것들로는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프라임 오피스라든지 저희가 꼬마 빌딩 지수도 또 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2분기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유형의 투자는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분산 투자를 안 한다라는 또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자분들이 안 하는 투자, 꼭 이것만은 좀 피한다. 이런 게 있나요? 한 가지만 명징하게 꼽자면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나 해지 전략이 안 세워지는 투자?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안 한다, 포기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학습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투자 운영에 확신이 드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거나 좀 불명확한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만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단기간 뭐 엄청난 수익성이 보이더라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한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상승 수익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하락률이나 리스크 관리에 좀 더 꼼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분산 투자를 안 한다는 부분은 슈퍼리치 그분들의 전체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금융권에서 보통 저희가 슈퍼리치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한 100억 정도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의 볼륨은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칭을 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드는 이런 상품들을 운영을 큰 규모로 떼어서 하셔도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쪼갤 자산의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건데 애둘러 말하면 분산 투자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확신이 드는 상품들에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바로바로 결단을 내리고 운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분산 투자보다는 좀 더 확신 있는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일반 분들이나 혹은 금융투자 경험이 좀 별로 없는 처음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상품들에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이 학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조건 분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진심으로 공부를 해서 잘 알게 된 상품들에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게 더 핵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우둔한 질문을 했군요. 아닙니다. 네네. 부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이분들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 상상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 또 평범한 이런 직장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자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혹시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이나 처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서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초고액 자산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자산 파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정보나 투자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하이클래스 초고액 자산가 분들의 인맥 네트워크에서 오는 투자 정보들도 훨씬 더 좀 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확실히 잘 알고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는 원칙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소위 이제 학습 공부하시는데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진심이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때는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소위 이제 PB분들한테만 맡겨놓고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이제 관심 안 가지실 것 같지만, 뭐 이자율, 뭐 세금,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시고 학습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뭐 주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면서 이 시장을 판단하세요? 뭐 부동산 시장도 좀 세분화하자면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뭐 결국에는 수급 부분, 그리고 이제 수요자분들이 얼마나 거래에 진입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대출과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내재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임대 수익률, 임대 시장 상황들도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최근에는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데이터 찾아보시고 분석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도 많아져서 굉장히 이런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서울 아파트 혹은 전국 아파트 가격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고평가인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주거용 시장에서 아파트 상품은 이미 좀 투자용 자산화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많이 금융화돼 있죠. 예. 네. 적정 가치를 분석하고 매기는 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시장의 가치가 예.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네, 이미 말씀이시죠? 시장에 이제 수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가 적정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 진입해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내고 원하는 만큼 실제 사용 혹은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적정 가격인지 말씀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지수로 보시자면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급등을 전국적으로 좀 한 상태고, 특히 서울은 지난해 연간 실거래가 지수 하락률이 한 22% 정도였으니까 한 단순히 생각해도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실사용 목적으로도 거래가 좀 회복되는 추세기는 했고요. 서울의 이제 좀 중소형 황금성이 어느 정도 안전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이나 투자 목적, 고점 대비 하락 비율에 따라서 진입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국적인 지역별 상황은 굉장히 다르기는 합니다. 지방시장은 공급 사이드에서 유동성 문제나 미분양 같은 산업시장의 구조적인 이런 하락 리스크를 계속 많이 보이고 있는 곳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의 주거용 시장으로 보자면 여전히 좀 침체 국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진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KB
애널리스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계속적인 이런 빠른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발 경기 침체 때문에 글로벌 전반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상황들이 빠르게 풀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내재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회복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무조건 더 급락 물건을 찾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상황은 아닐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좀 수용을 하시고 전략을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그러면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만약에 여력이 좀 안 된다면 아파트 이외에 다른 어떤 주거용 상품을 그래도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황금성이나 통계적으로 저희가 산출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상품의 편차가 너무 크기는 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거용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나 뭐 이런 이벤트들을 위해서 실제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거주할 공간의 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지시는 상황이 온다면 비아파트 상품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금액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금액에 맞춘 곳 중에서도 좀 더 뭐 신축형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모르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시는 경우들도 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환급을 하시거나 이럴 때 계획대로 안 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아파트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주거 목적형으로 투자하시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알고 있는 지역의 환급성이 높은 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는 게 이제 리스크가 되니까 잘 거래가 되고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청약 시장을 보면 안전마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평가된 그런 분양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완판도 되고 좀 과열이 조금 조짐이 좀 보일 정도인데 이 청약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조금 진단을 좀 하실까요? 일단 서울에서 분양한 상반기 사업장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곳 빼고는 다 미달 없이 분양이 되고 청약 접수가 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1 넘어간 곳들도 꽤 나타났었고요. 그런 것들로 보자면 좀 너무 조급하게 시장에서 또 열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후의 추세적인 상승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불분명하고 금리나 거시경제 위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상품 가치가 확실하게 매겨질 만한 신축 아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분양 가격으로 보셔도 요즘 물가가 사실 난리잖아요. 그렇죠. 분양 가격이 상반기에 이렇게 좀 불분명한 부동산 산업 경기 상황에서도 단위당 분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나 이제 건자재, 노무비 이런 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물가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 공급 가격도 계속 오를 거다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좀 입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면 분양을 받아도 안전하겠다라는 판단들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성적들로만 보자면 분양 가격 대비 매각 프리미엄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다 어느 정도 실증적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하반기까지 보자면 최근에 사실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금리랑 이런 금융 환경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보수적이 되면서
뭐 인허가도 줄고 있지만 착공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상품성이 좋은 지역들에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양호한 재건축 사업장의 일반 분양 계획들이 좀 여러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는 하반기에도 청약 성적들이 좀 좋게 통장들이 좀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추첨제가 좀 생기면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여력들도 기대 심리도 조금 생기긴 했고, 무엇보다 서울의 분양 가격으로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투자 및 내 집 마련 목적을 겸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가 종전보다는 많이 좀 부담이 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집단 대출이어도 저금리 시점보다는 지금 이자가 거의 한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이고, 요즘은 무이자 대출도 거의 없이 후불제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자 부담,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에서 DSR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서울에 혹시 그 예정된 분양가가 구축 단지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안전마진이 없으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혹시 판단을 하시나요? 그 비교군이 되는 주변 구축들의 입주 연차라던가 상품성이 부수적으로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주변에 비교하시는 기존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좀 더 낮더라도 입주 연차가 진짜 뭐 한 10년, 15년 이상 되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신축이 분양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조금 높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변보다 싸다 비싸다 보다는 주변에 경쟁이 되는 상품들의 입주 연차 연식,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뭐 지역별 차별화, 양극화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거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내년 24년 정도까지 주거용 시장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차별화는 여전히 계속 지속될 거다. 최근에 저희가 서울은 오히려 조급증을 느끼실 정도로 빠른 회복세의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이런 분위기 반전이 있었지만, 지방에서 나름 큰 규모가 큰 광역도시들, 대도시들을 가도 아직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금리 상황에서 최근에 보여졌던 서울 수도권이 오르고 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낙수 효과로 지방까지 활황이 되는 부분들, 거의 디커플링 되지 않고 같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이번 하락기 이후에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게 다시 좀 경기가 안정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회복기로 넘어갈 수 있는 24년, 25년 이후로 갔을 때도 생각보다 회복 속도라든가 회복에 걸리는 시간들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회복 구간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과의 이런 차별화된 양상들이 이후에 지방의 축소나 소멸, 인구 감소랑 맞물려서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저는 이번 국면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근 몇 년간 보셨던 부동산 시장의 소위 묻지마 투자나 전반적인 이런 빠른 회복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저희가 탈피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그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무분별하게 올랐었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지역별 차별화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 고점에 잡히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자산이라는 특성상 좀 기다리면, 그래도 좀 많이 기다리면 그 시점까지 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 시점은 이제 안 오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뭐 결국 답을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각 지역에서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데
고점에서 투자를 하시고 금리 변동성으로 현재 역마진이나 이런 위험성에 처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빠른 회복력을 보인 곳들이나 당장에 좀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충분히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중장기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험상 이런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이전 금융위기 때 보면 사실은 서울 수도권 시장이 거의 한 5년 가까이 장기 부진을 겪고 나서야 저금리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던 거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례 없이 호황을 겪었던 저금리 상황들이 왔다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상당 기간이 오른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글로벌 경기는 나홀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중국발 이런 호재들도 많이 위축이 되면서 저성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들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산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상황, 좀 빠른 성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더 길어질 가능성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걸까요? 아니 뭐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혹시 주택을 매수해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어떤 혹시 전략을 조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 약세장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정도의 조정이나 변동성을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공급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방 쪽에서 집중적으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까지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통계상 분석을 하고 있는 공급 필요 신축 아파트 비중에 비해서는 서울 입주량이 좀 적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하반기 수준의 급락이나 그걸 뛰어넘는 하락장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나 자금 계획이 충분하신 서울권의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 더 싼 매물을 찾는 것들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상으로 볼 때 2차, 3차 좀 하락 조정을 받을 만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하락장이 그렇게 길게 연출되지 않고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급 사이드 산업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PF 유동성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의 문제들이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고 꾹꾹 담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매입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결국 뭐 부동산은 수급이잖아요. 서울 뭐 부동산 시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위태한 이런 상황인데 한 25년 전후로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좀 이른 얘기지만.
예전에도 보신 것처럼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입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서울 수요가 빠져나가고 하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기나 2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서울에서 가깝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여건들을 생각하면 좀 더 상품성이 높을 수도 있는 주거 공간들이기 때문에 입주나 분양 물량들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의 하방 영향을 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거나 고착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져요. 서울의 핵심적인 주거 상업 인프라를 갖춘 상품들이 제가 볼 때는 입주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신축률을 중심으로는 확실히 희소 가치를 최근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다시 정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전체 투자 운영 기간 중에 뭔가 팔려고 하시는 목적 기간에 하방 압력을 받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 하나가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공급 시기들이 계속 좀 지연되고는 있어서 적정한 주거 안정성을 띠는 시기들이 거의 30년 이후까지도 넘어갈 지금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달라지는 공급 시장 환경들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투자 기간이나 환매하실 기간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 연구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KB부동산 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금 뭐 하실 말씀 혹은 조언 이렇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생각보다 빠른 변동성을 갖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많고 주저하심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런 주택,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빨리 변동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정보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변동 폭이라든가 변동 기간들도 과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KB부동산 TV를 포함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관심 늦추지 마시고 많이 보시고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변화하는 시장에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같이 학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말씀 나누면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옆에 바로 계시니까 네. 네, 자주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